난 애들이 좋아 맛있거든. 미국의 망태 아라범을 알아. 해밀턴 하워드 피시라는 사람이야. 걔는 죽여야 마땅한 진짜 소름 끼치는 연쇄살인마인데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활동했다고 해. 유치원에 나 다닐 법한 애기들을 대상으로 한 일이라 더 무서워. 해밀턴 하워드 피시는 1870년 5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아버지 랜달 피시와 어머니 앨런 피시 사이에서 태어났어. 피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무려 75세였으며 어머니는 32세였지만 IQ가 80대로 경계선 지능에 해당했대. 피시의 가족들은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삼촌은 조증을 앓고 있었고 큰형인 월터는 정신병원에 보내졌으며 누나인 애니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어. 피시가 5살 때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그의 어머니는 막내인 피시를 세인트 존이라는 고아원으로 보냈어.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무자비한 구타를 당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신박한 학대를 당했는데 언젠가부터 피시는 학대를 당하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되었지. 그렇게 고아원에서 3년을 지낸 후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데 얼마 뒤 체리나무에서 떨어져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으며 이후 현기증과 두통을 경험했어. 이때의 사고가 그의 이상 성격을 형성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어. 의학계에서는 전두엽 피질이 손상되면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잔혹한 연쇄살인범이 되었을지도 모른대. 12살 때 한 청년과 사귀게 되었고 문제는 이 청년이 신박한 변태라 피시에게 오줌을 마시는 행위와 대변을 조리해 먹는 법을 가르친 거야. 이때부터 피시는 동성애적 성향을 지니게 되었지. 피시는 낮은 수준의 공교육을 받았고 페인트공이나 자벽부 공사 현장에서 일했어. 1896년에 19세의 여자와 결혼해 6명의 자녀를 얻었지만 피시의 아내는 자기 집에서 하숙하던 자벽부와 바람이 나고 말았지. 피시는 아내에게 그 사내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오히려 아이들이 자야 할 매트리스까지 가지고 사라져버렸어. 그 일 이후 피시는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달빛 아래에서 알몸으로 난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거나 생고기를 씹기도 했어. 주변 이웃들은 그가 아내 때문에 미쳤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는 이전에 이미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지. 이후 피시의 자해 행위는 점점 심해졌고 여자들에게 익명으로 성희롱 편지를 발송하거나 어린아이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었어. 그러나 이 악마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성은 남아있었는지 그의 잔혹한 행위들을 자식들에게는 하지는 않았어. 피시의 자식들은 피시가 상냥한 아버지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할 정도였지. 하지만 자신을 때려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다고 얘기했어. 피시가 그토록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아동을 유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후 식인 지 잡아먹는 미친 짓을 했기 때문이야. 특히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선량하게 생긴 외모였어. 끔찍한 연쇄살인마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선량하고 온화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피해 아동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 훗날 체포된 후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의 살이 맛있다며 아이들을 잡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아이들에게 대바늘을 몸에 쑤셔 넣는 행동을 한 뒤 신체를 분해하여 살들을 스튜로 끓여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었으며 그러고서 그 음식의 맛을 그 어떤 고기도 이만큼 달콤하고 맛있을 수가 없다고 말해서 조사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 자궁 같은 생식기도 먹었지만 남자아이의 중요 부위는 질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변기에 던져버렸다고 하며 살려두고 먹을 부위만을 해체한 뒤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뒀대. 피시는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고 늘 파내고 중요 부위를 절단하고 배를 갈라 내장을 파헤친다거나 피해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적추한 창자를 자신의 중요 부위에 감싼 뒤 죽어가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으며 치아로 음부를 물어 찢거나 견디다 못해 사망한 피해자의 시신을 성폭행하는 등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짓을 자행했어. 연쇄살인범으로서 피시의 악명을 드높인 또 한 가지 이유는 그의 체포 과정이 한편의 범죄 영화를 방불케 했대.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고 먹는 생활을 하던 피시는 어느 날 신문에 광고를 실었는데 프랭크 하워드라는 가명을 쓰고 자신을 농장주라 하며 거짓 구인 광고를 낸 다음 광고에 응답하는 청년을 사로잡아 죽일 생각이었지. 당시 피시는 노인이었지만 숙련된 살인 경험으로 건장한 청년도 간단히 무력화할 자신감 넘쳤던 거야. 이에 에드워드 버드라는 18세의 젊은이가 광고를 보고 피시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시는 에드워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갔어. 진술에 따르면 이미 이때 청년을 잡아 묶어놓고 거세하여 천천히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할 구상을 해두었다고 해. 그런데 그 집에서 에드워드의 여동생인 그레이스 버드를 만난 후 목표물을 그레이스로 바꿨어. 왜냐하면 목표물이었던 에드워드가 막상 실물을 보니 너무 건장했기 때문이었대. 피시는 그레이스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조카가 이 근처에서 생일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레이스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지. 어머니는 시원찮아했지만 아버지는 상류층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라며 피시가 그레이스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는데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이자 딸을 잃는 계기가 되고 말았어. 결국 그레이스도 옷이 강제로 벗겨지고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사망했으며 또한 피시는 자신이 살해한 예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스의 시신을 요리해 먹었고 피시는 자취를 감추었어. 돌아오지 않는 그레이스를 찾기 위해 경찰에 연락하고 나서야 그레이스의 가족들은 피시가 쓴 이름이 가명이었고 신문 광고에 나온 농장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 안타깝게도 그레이스의 생사는 피시가 잡힌 뒤에 그가 다 털어놓고 나서야 밝혀졌지.
당시 퇴직을 1년 앞둔 형사 윌리엄 F. 킹은 퇴직까지 단납하며 이 사건에 6년간 매달렸지만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는 가짜 기사를 신문에 실었어. 사실 이건 범인이 제 손으로 단서를 내놓게 하기 위해 형사들이 만들어낸 함정이었고 수법에 걸려든 피씨는 버드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자신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버드 일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어. 편지는 시긴에 대한 내용과 내가 내 딸을 먹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지금이야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씨가 어떤 인간이고 저 편지를 왜 보냈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람들과 형사들은 저 편지의 심히 자극적인 내용을 쉽사리 믿기 힘들었고 정말 범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 하지만 킹은 편지가 범인이 보낸 편지이고 믿고 싶지 않지만 범인은 그레이스에게 시긴이라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했지. 미제 사건들의 편지와 필체도 비슷했고 편지의 내용 중에도 범인이나 당시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알기 힘든 내용들이 많았어. 킹은 편지의 발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이어갔어. 몇 년 만에 추적할 만한 단서가 잡혔지만 추적은 쉽지 않았지. 피씨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편지에 주소를 남기지 않았지만 편지 봉투는 추적이 가능했는데 범인이 보냈다고 추정되는 이 편지 봉투는 뉴욕 택시 기사 노조의 편지 봉투였어. 처음에는 당연히 뉴욕 택시 기사 노조의 회원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인상착의나 필체나 범인과 일치하는 인물이 없었어. 이에 킹은 누군가가 편지 봉투를 밖으로 가지고 나갔고 이를 범인이 주워서 쓴 것이라는 추리를 한 후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사적으로 이용한 분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다행히 건물 관리인이 자신이 집으로 가져가 봉투와 편지지를 사용했다고 고백했어. 관리인이 마지막으로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가져간 곳은 낡은 하숙집이었는데 이곳으로 가서 목격된 범인의 인상착의를 물어보자 주인은 이틀 전 그런 인상을 가진 피씨가 2달 동안 하숙집에서 묵다가 나갔다고 말했어. 이때 킹과 형사들은 피씨의 생계 수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피씨는 아들이 보내준 돈을 연명하고 있었지. 킹은 우체국에 연락을 했고 직원들의 협조로 우체국에서 아들이 피씨에게 보내는 편지와 돈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어. 이 말은 피씨는 아직 어딘가를 알아나지 않았고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아들이 보내준 돈이 없어진 피씨는 다시 이 값싼 하숙집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였어. 킹은 피씨가 다시 돌아오면 꼭 전화를 달라고 말했는데 한동안 전화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피씨가 왔다는 하숙집 주인의 전화를 받고는 형사들과 함께 하숙집으로 달려갔어. 하숙집을 박차고 들어간 킹은 피씨와 마주쳤는데 침착하게 해밀턴 하워드 피씨가 맞냐고 그에게 물어봤고 해밀턴 하워드 피씨는 맞다고 대답했는데 그가 무슨 상황에 처했는지 본능적으로 빠르게 알아채고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최후의 발악으로 저항하려고 했지만 킹과 형사들에게 금세 제압당했대. 체포된 피씨는 조사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자신의 모든 범행을 깨끗하게 털어놓았는데 이때의 자백 내용은 충격적이었대. 피씨의 자백으로 인해 다른 미국 지역의 미제 사건이나 음란 편지들의 발송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어. 그리고 피씨는 단순히 살인 이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해 행위로도 수많은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했는데 요도의 장미줄이 삽입하기, 삶은 대변 섭취하기, 항문을 불러 지지기, 항문에 밀대 삽입하기, 사타구니에 대반을 29개 박아넣기 등이 있었어. 자식들에게 못이 달린 주걱으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하거나 손톱 밑에 날카로운 물건을 넣어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기도 했대.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해 행위들은 정상이라면 믿기 어려웠고 형사나 심리상담가들 또한 피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정신병자로 위장하려는 속임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기사타구니에 대바늘을 박아 넣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정말로 20여 개의 대바늘이 그의 골반 안쪽에 박혀 있었지. 이를 보고는 전부 경악했다고 해. 웬만한 영화나 현실의 사이코패스들보다 훨씬 지독하고 괴기스러운 괴물이 현실에 나타난 셈이니까 삶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 알겠지. 조심해. 너희 주변에도 괴기스러운 사이코패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